네, 이현종의 뉴스쇼 5월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31 구도가 일단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구도가 깨질지 아니면 그냥 갈지. 어제부터는 이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깜깜이라고 그러죠. 깜깜이 기간 안에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좀 보면요. KBS 한국리서치 45, 36, 10, SBS 입소스가 48, 34, 10, MBC 코리아 리서치가 43, 36, 11, JTBC 메타보이스가 48, 35, 12. 이 조사는 전부 다 직접 사람이 조사한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저는 ARS 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기계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람들이 직접 응답을 이제 요원들이 조사를 한 것인데요. 대충 추세가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40대 중반, 김문수 후보가 30대 중반, 이준석 후보가 10% 정도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좀 있었죠. 이따가 좀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상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주춤해졌다는 것은 이 올라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마지막 남았던 게 바로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사실상 이제 깨지면서 어젯밤에 아마 이 김문수 후보가 직접 의원회관에 이준석 후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찾아갔는데 없었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요. 어제 천하람 의원실에 있다는 첩보를 받고 가서 기자들도 밤새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어제 결국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투표가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론 본 투표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사전 투표가 절반이 진행된 상황에서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요 구도가 이제 남아있는 본투표 6월 3일까지 한 5일 동안 어떻게 바뀔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역대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13대 대선 결과는 바로 이제 지금처럼 3자 구도였습니다. 3자 구도에서 선거를 보면요. 제가 쭉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3자 구도에서 2, 3등이 합하지 않으면 1등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이때도 보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분할 해갔습니다. 36대 28대 27 이렇게 해서 결국은 1등을 달렸던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14대 한번 볼까요? 14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정주영 33대 16 두 개를 합하면 이길 수 있지만 이게 산술적 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 1등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15대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이회창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이 이제 17대입니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인데요. 이때 보면 이때도 결국은 사실은 이때는 이명박, 정동영 표차가 꽤 났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있었지만 이회창 후보 합하더라도 안 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워낙 이때는 2등과의 격차가 컸으니까요. 그 다음 건 한번 볼까요? 자, 19대 선거 같은 경우는 41대 24, 21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또 유승민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이 합하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유는 3자 구도일 때는 2등, 3등이 합하지 않으면 1등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기존 선거에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산술적으로 2, 3등이 플러스가 되는 게 다 안 되고 사실 흩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합해야지만 그 대표적 케이스가 이제 윤석열 그다음에 안철수 단일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했을 때 그때는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가지 않은 이상은 제3후보가 어느 정도 표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2, 3등 후보가 합치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려운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도 사실은 거의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정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마라 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게 네거티브라는 게 우리가 언론이 비판을 하지만 또 선거판에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매번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검증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번 선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을 뭐 1, 2, 3차 토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식상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눈길을 가는데 예전에 했던 뭐 대장동 뭐 등남에 뭐 사법부 장악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시장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주가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전략적 자체가 보면 뭔가 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왜냐 이게 따라간 이 추격자는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엔진도 하나 더 달아야 되고 동력이 필요한데 그걸 안 달고 그냥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근본적으로 지난 12.3 계엄과 4.4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구조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는 이제 몇 가지 제시된 게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확실하게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친윤 뭐 이런 세력하고 선을 그어라. 그리고 뭐 자통당이라든지 극단 세력 선을 그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 어제 그저께죠. 이 마지막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탈당했으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사실은 뭐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사과와 또 이런 걸로 출발했다 그러면 그나마 여지가 좀 있었을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며칠 전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가 아무리 단일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절연하고는 이런 조치를 했더라면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단일화하라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아예 뭐 부담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단일화밖에 없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 그거 가지고 사실 경선을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또 선거반을 가져왔어요. 근데 성사되면 플러스인데 둘 다 성사가 안 됐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단일화 전략이 실패해 버리니까 다른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뭐 윤상현 의원을 갖다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또 내부적 균열까지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아마 보수 유권자 여러분들 중에서 투표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분들한테 투표에 대한 어떤 이 동력을 주려고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김문수 후보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마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집토끼 그리고 또 강성 지지층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놓치면 어디 갑니까? 어디 뭐 먼데 딴 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준석 찍을까요? 이재명 찍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쪽에 있는 걸 좀 뺏어와야 되는데 뺏어오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지키는 전략으로 갔다는 거죠. 지키는 전략은 1등이 하는 겁니다. 지키는 전략으로 쓰는 거는 1등이 많이 있을 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2, 3등이 지키는 전략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뺏어와야 되는데. 근데 김문수 후보는 뺏어오는 전략을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지키는 전략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대에서 그냥 고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지율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지금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홍준표 전 시장은 또 하와이가 또 글을 하나 또 남겼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내 탓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당의 도움은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사전투표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선거 유세를 계속 했고 오늘 또 광주에서 지금 사전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거 한 게 전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전 의원, 즉 윤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상현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세우면 이게 선거판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계속 TK, PK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표를 어떻게 더 얻는다는 거죠? 저는 이거 전략 또한 지금 좀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표가 많은 수도권에 있는 표를 결집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TK, PK만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인데 이런 식의 지금 선거 전략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뭐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TV 토론도 없고 이제는 오늘 뭐 사전투표 하게 되면 이제 절반의 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준석 전 후보의 이 표가 과연 두 자릿수로 갈까 안 갈까 바로 이 부분에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두 번째 이슈로 갈 때 거기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